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이그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KB증권 자산배분 전략 이은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그전 이사님.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이그전을 정말 많이 챙겨 보신다는 네. 뭐 투자자분들도 물론 많으시지만 전문가의 전문가로 요즘 불리시더라고요. 그걸 참고 많이 감사합니다.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기대를 하면서 네. 이사님과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시장 먼저 좀 일단 가까이 좀 얘기를 네. 해 볼까요? 오늘도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는 변동성이란 단어 빼고는 시장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떻게 봤냐 아마 다 같이 느꼈어. 한 며칠 지난 것 같아요. 네. 그쵸. 하락도 되게 크고 이게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언제였죠? 금요일도 그렇고 최근에 거의 하루 일중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변동을 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고 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투자론 배우면은 리스크가 악재가 리스크가 아니라 음. 불확실성이 리스크고 변동성이 리스크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오늘 같은 장 보면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음. 차라리 누가 이번에 10% 빠지고 끝날 거예요라고 하면은 뭐 버티든지 뭐 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이에 막 주가 오르니까 음. 사람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야,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엔 정말 리스크가 맞구나. 뭐 음.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당연히 미래를 모르니까 언제나 불확실하게 마련인데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마음 잡기도 힘들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네. 중심을 잡고 좀 가만히 진득하게 있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네. 것도 좀 헷갈리는 장인 것 같고요. 그런 네. 질문도 좀 많이 받지 않으세요, 이사님?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알고 당해도 참 힘든 게 저희가 이제 연초에 제가 처음 이제 연초부터 네. 나왔잖아요. 그때 맞아요. 이제 상승장의 특징이 원래 하락 변동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쵸. 상승장 때는 뭐 편하게 우리가 주가 상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음. 오히려 하락이 더 자주 나타나고 그 하락폭도 훨씬 더 크고 뭐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알고 네. 당해도 이게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안했던 게 사실 작년 하반기에 고안을 했는데 이제 저희는 올해부터 나왔으니까 올해 소개시켜 드렸던 게 그거를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변동성 장에서 좀 마음을 평정심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작년에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상승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게 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정심을 조금이라도 찾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이격도 이런 것들을 맞아요. 제시했었죠. 그 차트도 어. 제가 하나 뭐 반도체 이격도도 갖고 왔어요. 네. 오늘 코스피 그래서 네. 네. 맞아. 네. 코스피 이격도 어. 훨씬 잘 맞는데 네. 이 반도체 이격도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생각하잖아. '아 그래. 여기 위에선 사지 말아야지. 음. 내려오면 사야지.' 이게 더 잘 맞는 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는 네. 이제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좀 약간 삐죽삐죽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때 기억나시나요? 130 넘어가면은 사지 말아야 돼. 맞아요. 근데 그 이격도 말씀. 130%면 너무 많이 벌어진 거니까. 근데 사람 심리가 꼭 130% 되면 막 사고 싶어. 그렇죠. 나만 혼자 소외되는 것 어. 같고 그쵸? 포모. 반대로 네. 포모죠, 포모. 포모. 반대로 이게 50일선 뚫고 내려가면 사실 어디까지 뚫고 내려갈지 이번엔 그 아래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그것까진 모르지만 그 그렇죠. 정도에서는 사실은 막 매도 대응하긴 쉽지 않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내려온 게 인제 최근에 인제 지난 금요일하고 뭐 이럴 때 좀 많이 내려왔었어요, 장중에 빠질 때. 그때가 인제 50일선 터치했죠. 물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부터는 좀 버텨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막 '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커지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완해 보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인제 한 게 이격도예요. 근데 이격도에 대해서는 쪼끔 오해는 없으셔야 되는 게 제가 애널리스트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격도를 쓴 게 처음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어. 어떤 상승의 추세 혹은 하락의 추세 이 장기적인 추세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 그동안은 계속 횡보장이었잖아요. 횡보장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어디 책에는 그게 이격도 쓰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 실제로 해 보면 이격도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오히려 상승 추세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인제 이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격도 굉장히 간단한 차트로 저희가 많이 제시해 드리지만 이격도를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상승 추세가 시작됐느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힘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지금은 저희는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인제 이격도를 많이 보여 드리는데 뭐 이게 완벽한 지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는 음. 저는 간단한 지표들이 굉장히 심플한 논리로 우리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전제는 상승장이라는 상승 추세는 지금 유지가 된다는 전제 아래
그렇죠. 이격도라는 네. 걸 지금 활용할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 네. 그럼 지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삼성전자 이런 하이닉스인가요? 것도 네. 이제 뭐 업데이트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네. 차트인데 이제 뭐 삼성전자로 볼까요?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있으면은 이 이평선을 따라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간다 뭐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려 보면 요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격도를 하향 이탈하면은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사실 이게 이탈이 이게 100에서 90까지 내려갔으면 거의 10%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수. 그렇죠. 매수죠. 그렇죠. 여기서 매수하면 쉽죠. 근데 네. 사람들이 보통 심리가 여기서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매도하기가 음. 쉽죠. 그래서 뭐 매수하자 뭐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까진 바라지 않고요. 여기서 너무 막 패닉에 쏠리거나 또 반대로 이 위쪽에서 너무 막 포모에 휩쓸려서 막 사거나 이런 것들은 음. 우리가 좀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다짐만 해서는 그게 마음을 다스릴 수 없거든요. 음. 절대 이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걸로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네, 쉽지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격도로 봤을 때는 어떤 국면이라고 그럼 이사님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은 이제 이 지지선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격도로 따지면 어. 100, 이 기준선에 100 정도 기준선에 거의 다 내려왔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하이닉스만 좀 남았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이게 사실 언제 업데이트한 거냐면 저희가 저번 달에 한 아. 거거든요. 저번 달 말에. 근데 불과 한 2주 만에 뭐 엄청 속도로 내려와서 다 네네네. 채워놓은 상태고요. 이제 거기서 얼마까지 더 내려갔다 갈 거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수렴에 있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음.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게 네,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반도체 쏠림, 네, 뭐 전자닉스만 있냐 시장에 뭐 이런 네, 얘기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저 또한 그렇게 네, 네, 일면 생각하는 면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번 주는 워낙에 또 중요한 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뭐 네, 이런 일정들이 반도체 쪽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해보면 지난주에 또 시장을 좀 크게 움직였던 게 메타발 네, 네, 이슈잖아요. 네. 메타발 이슈. 아니 컴퓨팅 자원이 남아?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렇죠. 네, 시작한 뭐 이런 네, 부분들. 그래서 빅테크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 네, 후에 전해지는 투자를 줄일 것인가 이들이 뭐 이런 음, 거에 굉장히 좀 주목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요런 부분을 전반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음. 뭐 사실 정확히 저도 알 수 없어요. 투자를 줄일지 늘릴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첫 번째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뭐랄까요? 프론티어 모델 좀 이렇게 고성능 모델 쪽에서는 수요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음.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뭐 저는 문과생이라 정확히 그런 모르겠지만 최근 뉴스가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딱 한 달 전이죠. 6월 초부터 그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우버가 AI 예산을 1년치를 4개월 만에 다 써버렸다. 그래서 왜 아. 그런 것 같아요. 프론티어 모드는 이제 쓰는 만큼 과금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뭐 이렇게 챗봇 형태로 뭐 알려줘, 뭐 월드컵에서 누가 이기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월드컵의 역사 알려줘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그걸로 여러 가지 짜는 것도 있잖아요. 좀 고난도 네, 굉장히 고기능의 토큰을 많이 사용하는 네네.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금방 소진이 됐고 바로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제 클로드 쪽에 이제 과금되는 것들을 좀 막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맞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좀 우리가 적당히 써라든지 네, 아니면 제한시키는 네, 네, 뭐 네. 그런 뉴스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니까 아.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줄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픈 AI가 6월 말쯤인가요? 뭐 그런 프론티어 모델에서 가격을 좀 낮출 의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 아마 빅테크들 뭐 그 차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금 흐름 같은 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거의 맞아요. 마이너스로 가고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가 그 고객이 있잖아요. 그 음. 빅테크가 발전하는 회사니까 빅테크가 힘든데 부품 회사는 무사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합리적인 질문이긴 해요. 음. 그거까지 뭐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음. 우리가 생각해 볼 차트를 제가 하나 좀 생각을 가져왔는데 좋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닷컴 때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그때는 그런 논란이 없었을까? 음. 그렇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물론 네. 지금보다 좀 작은 수준이지만 또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그런 논란이 없었을까 하고 그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뭐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역할하는 기업이 뭔지를 좀 찾아봐야겠죠. 찾아보면은 이제 뭐 월드컴, 월드컴? 네네, 뭐 이런 네.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인데 어. 월드컴 잘 모르시죠? 네. 이 회사가 2022년에 파산했어요. 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을 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당시에 AT&T에 이어서 2위 장거리 통신 통신사. 사업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 큰 회사였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파산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정도 규모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가장 공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투자하던 무선 통신 인프라를 투자하던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보시면 1999년 7월 정도 보시면 얘네들 주가가 검은색이죠. 예. 시름시름 잘 따라 올라가다가 시름시름 앓으면서 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그죠? 딴 애들은 여전히 잘 가는데 이 혼자 흘러내려요. 네.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매출 증가율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의심들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월드컴은 큰 회사긴 했지만 지금의 뭐 빅테크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지속성에 대한 의심들이 생겼죠. 음. 그 M&A 이런 걸로 굉장히 커오던 회사인데 M&A도 이제 스프린트를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반독점법에 걸리면서 못하고 하면서 막 의심들이 커진 거예요. 지금 뭐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야 그러면은 시스코 같이 납품하는 업체들은 혼자 잘 살 수 있냐? 이런 우려들이 이때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 Y2K 때문에 기업 통신사들이 장비 구매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2000년으로 네, Y2K 하면 넘어가는 다 아시려나요? 좀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나요? Y2K 뭐 네, 아시 아시겠죠? 아. Y2K. 뭐 너무 젊은 분들은 네, 모르실 뭐 하여튼 수도 뭐 2000년 있겠다. 넘어가면서 맞아요. 뭐 이제 1990 몇 하다가 이게 20 어. 한번 바뀌면 뭔가 뭐 오류가 날 수 인식을 있고, 예, 뭐 못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네. 일단 그래서 2000년 넘어갈 때 문제인데 Y2K 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나중에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굳이 지금 투자하겠어라고 하면서 그런 우려들도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몰랐었는데 그런 우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일부 고객들이 장비 구매를 지연한다는 루머도 막 나오고 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코도 이제 흔들려야겠구나 하는데 잘 나가던 주가가 좀 흔들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이랑 좀 약간은 비슷하다. 오버랩되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시스코는 그 이후에 다시 급등이 다시 재개되죠. 이게 제가 로그 함수로 그래서 그런데 요 한 칸이 2배짜리예요. 그 2배가 넘게 오른 거예요. 한 4-5개월 동안. 얘는 그냥 월드컴은 시름시름 계속 떨어지는데도 이게 빵 올라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닷컴버블의 거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죠. 네네. 시스코 시스템.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얘는 갑자기 다시 올라갔을까? 그러니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 네. 뭐 결국 해결책은 실적이었어요, 실적.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걸 다 불식시킨 거예요. 봐라, 우리 아직 실적 되게 좋고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도 되게 강하게 줬어요. 여전히 이 무선 통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인프라 투자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 없네, 나 그렇게 걱정했는데라고 하면서 다시 뿅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엔 실적. 결국엔 실적. 너무 네. 이게 썰렁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중요하고 그 타이밍이 단순히 뭐 실적이 중요해요 이게 아니라 그게 주식 시장에 이걸 판을 가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고객사가 단순히 뭐 현금 흐름이 떨어지거나 뭐 매출 증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투자를 그만둘지는 그건 봐야 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현금 흐름도 보시면 제가 뭐 그건 월가의 이제 컨센서스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에 떨어졌다 내년엔 다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굳이 멈출 필요 있나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확인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 불안,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어떤 문제 제기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지갑이 마르고 있는데 계속 투자 가능하겠냐. 그것들이 사실 합리적인 질문이긴 하다. 하지만 그게 100% 그래서 우리가 후퇴해야 되냐라는 것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때를 시스코와 월드컴 사례를 보더라도 실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혹시 이그전 독자가 있으시면 저희가 지난달 말에 이제 이그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7월 상순 이후를 좀 노려보자라고 쓴 거는 7월 상순 이후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그렇죠. 7월 본격적으로. 중순하순부터 또 이제 뭐 하이닉스도 23일경인가요? 23일, 그때 네. 이제 발표가 쭉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다 질문할 거예요. 투자자들이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우려들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준다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당연히 이번 실적 네. 발표에서 첫 번째로 나올 질문들 같아요. 그렇죠. 네. 투자에 대한 네. 축소 우려. 네. 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막 그러면은 어. 괜찮네. 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음. 거기서 안 좋은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반대 액션을 취해야겠지만 뭐 음.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뭐 반도체 애널들이 견조한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하면서 볼 필요는 있겠죠. 음. 네. 그럼 지금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 보면 문제 제기는 툭툭 튀어나오는 빅테크 고점이나 아니면 네. 기술주에 대해 너무 쏠림에 대한 우려나 네.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 제기는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하다. 합리적이다. 그렇죠. 뭐 어.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네. 그래서 여기서 후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다른 이사님은 문제죠. 다른 네. 문제다.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내려온 거는 사실은 시나리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건 없어요. 저희가 저번 달에 와서도 이 정도면 너무 맞아요. 과열이고 사실 내려와야 맞는 거예요. 뭐 그런 맞아요. 식의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딱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려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오긴 했지만 주가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냐, 뭐 이격도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적들이 사실은 또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그것도 한번 거요? 두 번째로 요거 네. 한번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차트를 제가 하나 띄워놨는데 제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를 쭉 하면서 사실 이렇게 뭐 어디가 고점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요. 그때마다 시장은 항상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투자나 실적이 꺾이는 시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그쵸. 그건 맞는 얘기예요. 사실 틀린 얘기가 전혀 아니죠. 틀린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지만 항상 디테일을 항상 또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차트 제가 쭉 그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 검은색이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네. 네, 빨간색 선이 이제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추이예요. 실적. 네, 실적이죠. 네. 그럼 네. 뭘 알 수 있습니까? 실적이 먼저 꺾이고 나서 주가 하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 실적이 먼저 꺾이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건 한 번도 없었다? 뭐 과거에 뭐 쭉 다 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거의 없어요. 아.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실적 먼저 반등하고 주가 상승장이 시작되고 실적 꺾인 다음에 하락장 시작되면은 주식이 참 하기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항상 먼저. 네, 먼저 그렇죠. 시작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먼저 시작하고 먼저 꺾이고 이것도 꺾여도 꺾인 거를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잠깐 꺾였다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럼 계속 하락하는 거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8월, 9월 지나면서부터 반도체 추정치가 쭉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때 대부분이 안 믿었잖아요. 왜냐면 이거 잠깐 올라가다 또 꺾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올라온다는 걸 알았을 때쯤이면 벌써 랠리가 몇 배는 가 있었고 똑같아요. 하락도 이게 이익이 꺾였구나, 투자 꺾였다는 걸 확신이 갖게 되면은 그때 이미 대부분 하락장의 한 절반 이상은 지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지금 투자가 과연 꺾일 것인가, 뭐 실적이 꺾일 것인가, 이거 물론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번엔 그게 먼저 꺾여서 주가의 하락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만 보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이 포인트야, 이게 꺾이는 점이야라고 잡는 것도 거의 어렵죠. 불가능이잖아요. 지나고 나서야 지나고 알 수 나서 있는 알죠. 네.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여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펀더멘탈 분석 많이 해주실 거예요. 어떻게 될 거다. 투자가 꺾인다는 분도 있고 아닌다는 분도 있는데 전 다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히려 다른 쪽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알려주세요. 어떤 점을 좀 그거요?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 가지 요인이 네.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사실은 금리 문제예요. 금리.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주요 주제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금리.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는 스스로는 투자를 멈추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동의하는 쪽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AI가 정말 엄청난 생산성 혁명을 만들기 전까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거냐? 또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썼는데 빅테크는 멈추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도 있다. 이게 저희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빅테크는 멈출 수 있다. 네. 자본 공급자는 빅테크는 멈출 수 없어도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AI 투자자를 크게 가르면은 빅테크도 투자자예요. 빅테크는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AI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그리고 자기가 투자자이기도 투자지. 하죠. 그렇죠. 네. 자본 공급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기도 있지만 뭐 벤처 캐피탈이나 아. 국부 펀드, 뭐 은행, 뭐 보험, 투자 회사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는 이제 자본 공급자예요. 네. 둘 다 AI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둘 다 형제 같지만 사실 둘은 굉장히 페이오프. 그러니까 둘의 이해관계는 왠지 달라요. 여기 써놨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성공하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용을 계속 쓰고 캐시플로우가 말라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달하고 계속 끝까지 가서 성공까지만 밀고 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돈을 향유하죠. 사실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아마존 이런 경우에서 많이 봤죠. 쿠팡 이런 거 계속 적자였는데 어느 순간 가서 돈을 벌자마자 그때부터는 진짜 엄청난 기업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공은 곧 대박 이런 공식이 있다면 자본공급자는 반대예요. 뭐 대박 나서 성공해서 대박 난다고 해서 정말 너 돈 빌려줘서 고마웠다. 그럼 내가 10%더 줄게. 아.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되든 말든 난 빌려준 이자만 따박따박 딱 받으면 돼요. 그만큼. 예. 네. 하지만 실패하는 순간 나는 원금 손실로 빠져들게 돼요. 아. 그러니까 둘은 같은 투자자지만 뭐 형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 바뀌면.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지난 130년 동안 버블의 붕괴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해 볼 거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볼 때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이제 나 투자 너무 많이 했네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해서 버블이 붕괴되거나 끝난 적은 거의 없어요. 기업 스스로 멈춰서 네. 끝난 적은 네. 거의 없다. 그렇죠. 내가 막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해야겠다.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닷컴도 마찬가지죠. 아. 닷컴 투자다. 내가 너무 많이 했네. 이제 좀 쉬어야지. 아니 그리고 그렇게, 사실 이게 네. 경쟁이잖아요. 지금 네. AI도 위너가 takes it all 뭐 모든 걸 다 갖는다라는 네. 기조 아래 네. 내가 위너가 될 거야라고 지금까지 막대한 네. 자본을 들이부었는데 이걸 지금에 와서 너무 많이 썼네. 이제 그만해야지. 쉽지 이게 않죠.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빅테크들은. 아까 월드컴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요. 2002년에 파산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 CEO가 분식회계 혐의로 뭐 20몇 년인가 형을 살다가 중간에 이제 나와요. 근데 그분도 그러겠죠. 끝까지 좀만 더 버텨서 인터넷 시장이 실제로 열렸잖아요. 무선통신과. 그렇죠. 야, 이거 좀만 내가 더 버텨가 잘했으면 내가 진짜 음. 영웅이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멈추기가 회사는 어렵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 예. 하지만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 있어요. 어떤 아까 상황이 말씀하신 바뀌면.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자본 공급자가 돌아서면서 버블이 붕괴된 경우가 음.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투자가 언제 꺾일까요? 빅테크가 언제 투자를 줄일까요? 이것도 좋은 질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본 공급자가 언제 돌아설까요? 어떤 네. 조건이면 돌아설까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게 제 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얘기해 볼 텐데 네. 차트에 제가 또 그려놨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본 공급자가 돌아서는 조건이 뭐냐? 예. 제일 큰 거는 금리 상승이에요. 금리 상승.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은 자본 공급자 돌아설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것만 알아도 투자자들의 지식은 굉장히 많이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제가 아주 일반인 관점에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물론 투자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테지만 네. 자본 공급자면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자가 올라간다, 네. 이율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 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멈춘다는 원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가 약간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순하게는. 지금부터 한번 네. 서서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은 그 제가 15페이지 차트는 이건 되게 제가 자주 쓰는 좋아하는 차트예요. 아. 왜냐면은 1900년 이래로 S&P 500의 PER, P 레이쇼를 그린 차트거든요. 네, 보면은 이거 뭐 여기서도 한두 번 보여드린 기억이 있어요. 네. 총 3번 버블 붕괴가 있는데 언제냐면 이게 1930년대 대공황 때 음. 붕괴를 한번 하죠. 두 번째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 사실 이 세 번만 피하면은 그 다음엔 주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 번 버블 붕괴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은 아주 압축해서 말하자면 각각의 배경은 다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건인데 그게 바로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이에요. 네, 금리의 추세적 상승. 뭐 반대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금리의 추세적 상승 없이 버블이 붕괴한 경우는 없었어요. 뭐 이 법칙에 따르면 지금은 그 경우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금리는 아직 조용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리 상승이 이 버블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사실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월가에서도 많이 얘기 나왔고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도 음.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 하락한 것도 우리가 몇 번 경험했고요. 금리 올라서 주가 하락한 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디테일에 항상 문제가 있다고 했죠. 금리는 때때로 항상 올라요. 그럼 그때마다 버블이 다 붕괴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확히 생각하면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틀렸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10번 정도 금리가 상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번 모두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아마 주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 금리라는 건 근데 네. 이사님 기준금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시장 금리. 시장금리? 이제 기준금리도 시장금리. 사실 마찬가지긴 네네네. 하지만 이제 시장금리 기준으로 시장금리. 말씀드릴게요. 네. 10번의 금리가 오르면은 10번 다 이제 주가는 이제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주가 흔들렸다고 해도 10번 중에 사실 9번의 주가의 조정은 매수 기회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5월 중순에 기억나시나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뭐 맞아요. 5% 넘어서 그때도 한 10%좀 넘게 조정이 나왔어요. 매도 기회인가요? 매수 기회인가요? 지금으로서 보면 매수 기회죠. 그렇죠. 네. 저번 달 초에도 그랬어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우려 막 케빈 워시가 인상한대 그러면서 주가가 그때도 막 한 10% 넘게 하락했잖아요. 올해 금리 인상 3번 한대 네. 그때 그랬었죠. 그 매수 기회였나요? 매수 기회였나요? 보면 다 지금으로 매수 보면 기회. 네. 매수. 그죠? 맞아요. 이란 전쟁하면서 유가 올라서 금리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피해야 될 건 이 10번 다가 아니라 10번 중에 이 마지막 한 번. 이 버블을 붕괴시키는 이 금리 인상이 뭐냐? 이 금리 상승은 왜 다른 금리 상승은 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인데 마지막 얘는 버블을 붕괴하는 거냐? 이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위험하다. 여기까지 알면은 사실은 되게 좋은 투자 결과를 얻기가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10번째 조건을 알면은 우리가 투자 결과를 굉장히 좋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연초에도 한번 갖고 나왔던 차트인데 아마 기억 못 하시겠죠. 네네네. 그렇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네. 복습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무슨 얘기냐면은 닷컴 버블 때도 이미 99년 되면 주가가 나스닥 같은 경우 이미 4배 막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버블 붕괴할 거야 막 이런 경고들이 있었죠. 언제 버블 붕괴하냐 찾아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야 이제 그린스pan 의장이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한대. 인상하면 끝이야. 네, 그게 이제 저번 달 초에 나왔던 그런 발언과 비슷하죠. 실제로 99년 6월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버블이 붕괴했냐 보시면 주가 잘 나간 게 흔들리긴 했죠. 하지만 붕괴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때 팔았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와. 강력한 랠리가 나타나. 네네네네. 그럼 언제 팔았어야 됐냐? 바로 이때죠. 2000년 3월 5번째 금리 인상 직후에 버블이 붕괴했어요. 그러면은 저 1999년과 2000년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은 다 매수 기회였는데 왜 네. 다섯 번째는 그걸 붕괴냐? 어떻게 아냐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걸 이걸 알려주세요. 한번 이걸 정확히 사실 100%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네.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네.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번 그걸 해볼게요. 첫 번째 17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No way back. No way back. 다신 돌아갈 수 없는 거냐? No way back. 아. 이걸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 자료를 사실 하반기 전망 자료를 5월 중순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국 금리가 막 튀면서 주가 하락했던 그런 사례가 나타났었어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고 하면서 주가 하락했죠. 근데 그때 뭐 이그전에도 썼지만 그런 금리 상승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 한 10% 하락하면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크게 뭐 틀리지 않는 상승이. 왜냐? 왜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No way back 이거 하면은 대부분 정답을 맞힐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금리가 왜 올랐냐? 유가가 다시 120불 막 터치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유가 왜 다시 올랐냐? 트럼프가 다시 공격하겠다고 했어요. 이란을. 그러니까 막 호르무즈 해협 닫히면 어떻게 하지 하면 유가 폭등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럼 이 지금의 금리 상승은 노웨이백 이제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거야.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냐? 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계속 올랐으면서 주가 폭락하고 경기 꺾이면 이제 선거도 있는데 뭐 하겠어요. 트럼프가 타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죠. 저거는 뭔가 변수가 생기고 그랬을 때 금리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되돌려지면 이 변수들이 되돌려지면 그렇죠. 언제든지 되돌릴 가능성이 있는. 언젠지만 모를 뿐이에요. 아. 하지만 이건 대부분 이건 뭐
대답이 쉽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렇죠. 투자자나 뭐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맞아요. 그래도 돌겠지라고 생각을 아마 그때도 다 하셨을 거예요. 어. 그럼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빠지겠구나라고 하고 이런 금리 상승에는 그렇게 막 물론 그쵸. 이때 막 기사는 되게 무섭게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저널 일면에 막 금리 상승 막 나오고 위험해 막 나왔는데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얘기인지 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해볼게요. 진짜 중요한 질문.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노웨이백을 언제 하냐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차트 보시면 아까 세 번의 버블 붕괴가 있었고 있잖아요. 100년 동안, 네. 130년 동안. 그러면 이 세 번의 버블 붕괴 때 그 당시에 투자자들은 왜 금리 상승을 보면서 끝났네. 이건 노웨이백이네. 음. 망했다. 도망쳐야겠다. 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쵸. 이 세 번 때는 왜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음. 라고 생각했겠냐. 음. 저희가 뭐 정답이란 건 시장에 없지만 저희가 네. 내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결론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마치 외통수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는 뭐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타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인플레가 올라오면 달라요. 인플레이션이 막 치고 올라온다고 보세요. 뭐 치고 올라와도 트럼프가 막 케빈 워시를 막 압박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결하거나 심지어 인하할 수도 있겠죠. 음. 그럼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럼 금리 상승 안 할까요? 아니죠. 물가가 올라오는데 긴축을 안 해. 그냥 내버려두고 돈을 계속 풀어. 그럼 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더 치고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꺾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건 바둑의 외통수와 같아요.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오직 도망갈 방법은 데는. 금리 인상. 오직 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꺾는 거 말고는 아. 아니 금리 인상 안 해도 스스로 수요가 꺾여서 내려오거나 근데 네. 스스로 수요가 꺾이면 그건 뭡니까? 경기 침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끝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거예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근데 지금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냐?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안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티키 CPI 이런 것들, 쉘터 제외한 거 이런 것들 이제 뭐 한 3% 초반 정도면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넘기가 아주 쉬워 보이진 않아요. 음. 근데 뭐 많이 나온 질문 사실 이거거든요. 아마 질문을 네네네. 코어 스티키 CPI 쉘터 뺀 거 이런 거 어디서 봐요? 뭐 이런 건데 주거비 뺀. 이거 네. 이 계산해서 좀 빼야 돼요. 좀 네. 귀찮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직접 보셔도 되고 업데이트해서 보셔도 되고 귀찮으시면 제가 또 뭐 이기전에서 매일 업데이트해서 문제 네. 있을 때는 항상 쓰니까 뭐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거 참고해 주셔도 돼요. 굳이 뭐 내가 다 찾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크지 않지만 만약에 얘네가 올라온다. 음. 그럼 그때는 좀 도망가야겠는데 이거는 금리 인상, 금리 급등 말고는 방법이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사님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네.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빅테크가 있고 네. 빅테크의 자본을 공급하는 곳이 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면 이 자본 공급자들이 자본 공급을 네. 멈출 수 있어서 이게 위험한 건데. 그렇죠. 왜냐면 빅테크도 꺾을 수 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게 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스스로는. 어. 왜냐면 꺾으면 나도 뭐 팔 하나 잘라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빅테크 빅테크 혼자 스스로 멈출 수 없고. 멈출 수 있지만 가능성이 좀 낮고. 네. 근데 자본 공급자는 뭐 간단해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꼭 거기에 내가 꼭 돈을 넣어야 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찾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상승이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건데 모든 금리 상승을 다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골자셨고 그렇죠. 가장 지금 최근 가장 말씀해 주신 골자는 인플레가 동반하는 금리 상승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약간은 이거는 조건에 들어가진 않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덧붙이면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답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제가 제목에 이제 차트에 썼는데 breaking new highs, 그러니까 신고가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historical high 뭐 이런 것들. 이건 그냥 간단히 여기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뒤에 데이터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 찾아보시면 좋은데 아까 그 5월 달 얘기했으니까 5월 얘기해 볼게요. 근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서 4.7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막 그때 뉴스에 막 나왔다고 했죠. 막 일면 뉴스에. 근데 사실 10년물 금리가 4.5를 넘어서 4.7 갔어요.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만한 뉴스는 아니었어요. 레벨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작년 상반기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이었냐라고 하면은 그때가 한 4.6, 4.7이었거든요. 그럼 1년 전에 그 금리로 내가 채권 발행도 해보고 자금 조달도 해보고 그걸로 투자도 하고 다 해봤어. 음. 근데 갑자기 그 금리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버블을 다 붕괴시키고 도망가고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예요. 음. 높지 않아요. 네네. 뭐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높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거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겁을 먹냐? 한 10년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보는 그런 금리. 음. 히스토리컬 하이 이런 거 보면 이거 뭐지? 야,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다 뚫고 가죠. 뚫고 가고 뚫고 가고 뚫고 가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폭락이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냐?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저희도 이제 문제 제기만 했을 뿐 좀 더 적게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더 찾고 있어요. 지금 아주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가 완성형은 아니고 일단 참고로만 보시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같은 조건으로 보면은요. 5.0 넘잖아요. 5.0 넘으면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5.1 이런 거는 2007년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쯤인가요? 그렇죠. 20년 내 네. 최고치. 네. 20년 내. 네. 5.3 넘잖아요. 그럼 이건 2002년 이후의 최고치. 25년 내 최고치. 이 정도면 아마 실무진 중에서 이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뭘 투자해 보거나 뭐 그런 거 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 20몇 년 전이면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좀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혹시 뭐 리츠 투자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리츠 시장이 요즘 좀 약간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유럽 부동산 자산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래서 서유럽 부동산이 뭐 문제 있어서 리츠가 문제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서 봤더니 서유럽에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공실이 늘어나거나 뭐 사람들이 뭐 월세 안 내서 연체율이 늘어났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뭐 경기가 그렇게 막 엄청 안 좋지는 않잖아요. 뭐 엄청 유럽은 좋지 않다 그래도 그래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럼 뭐가 문제냐 했더니 여러 문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 상승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제가 사실 여기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도 아직은 뭐 2003년 고점을 넘지 않았어요. 금리가. 근데 이걸 넘은 나라가 있어요. 20년 내 최고치 이런 거 넘은 나라들이 어디냐? 대부분 서유럽이에요.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들이 거의 다 넘었어요. 거기 있는 부동산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편의상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막 리츠를 투자하면은 한 배당을 6% 정도 준다라고 해보세요. 근데 국채 금리가 한 5% 됐어. 그럼 뭘 투자할 거냐면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채로 갈 수도 있고 매력적으로 보일 왜냐하면 수도 국채는 있고. 네. 위험이 없잖아요. 네, 이제 네, 표면적으로. 네. 근데 뭐 리츠는 뭐 7% 된다고 해도 뭐 수수료 뭐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떼고 그러면 6%인데 그럼 1% 차인데 저건 좀 위험하고 막 이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국채의 상대적 매력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거죠. 옛날에 국채 금리가 낮았을 때 2%, 3%일 때는 이게 6%, 7%인 게 네. 매력이 있었지만 국채 금리가 만약에 4%, 5% 올라오면은 자본 공급자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리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들 하나만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리에 네. 돌아와 봅시다. 지금 우리가 금리 상승을 왜 두려워하냐라고 할 때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뜻을 뭐냐면은 금리가 상승하고 뭐 신고가 뚫고 그리고 인플레가 뭐 동반되면은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나온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금리가 오른다고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다 너무 개연성이 낮잖아요. 그게 아니라 금리가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자본 공급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자본 공급자가 AI에 계속 돈을 주다 AI로 주는 게 보통 뭐 8에서 한 9% 정도 된다, 7에서 9%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주다가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한 5.5 된다고 봐보세요. 그럼 야 7%, 8% 저 위험한 데다 줘서 내가 금리를 따박따박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전혀 위험이 없는 네. 5%짜리 미국 국채 사는 게 나을까? 5.5%짜리 사는 게 나을까? 네. 이러면 몇몇 그 자본 공급자들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자본 공급자가 물론 자금 기존에 투자했던 걸 회수하진 않겠죠. 하지만 야 네. 추가 공급은 이제 그만해. 뭐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최근에 빅테크, 특히 메타 쪽에서 이제 잡음이 있고 잊을만 하면은 '빅테크가 캐펙스 투자 줄이는 거 아니야? 네. 이제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있죠. 얘기지만 네. 그 빅테크 기업 자체가 투자를 줄이는 것보다 자본 공급자가 끊는 네.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데 그렇죠. 그 키는 금리가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한 그렇죠. 포인트로 지금 해 맞아요. 주신 거예요. 그죠? 자본공급자는 굳이 거기다 꼭 투자해야 아. 돼 막 이런 게 아니니까 어차피 네네네. 금리만 받으면 되니까 대성공한다 아. 주식 투자자하고 또 다르죠. 예 그렇기 음.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하반기 전망 자료 제목이 네. Gravity Rules라고 정했었어요. Gravity Gravity가 이제 Rules. 중력이잖아요. 중력. 네. 중력의 법칙인데 이게 사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워렌 버핏이 되게 즐겨서 네. 하는 단어인데 이제 Gravity Rules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네. 자산 시장에도 중력이 존재한다. 어.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다. 금리가 아. 올라가면은 자본 공급자들이 돌아서면서 네. 모든 걸 끌어내릴 수 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볼 필요가 있다. 자본 시장의 중력은 금리다. 그럼 정말 정리하는 의미로 네. 그런데 지금의 요 우리 상황이나 미국 상황과 생각하면 앞으로 그러면은 '금리를 주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빅테크가 투자를 줄인다, 중단한다가 아니라 '자본 공급자가 중단한다.'라는 게 훨씬 더 큰 일이구나. 그리고 그 단초는 금리가 될 수 있구나를 오늘 이사님 설명 통해서 알아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주시를 해 볼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상황에서는 '아직은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할 때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걸로 우리가 비교를 좀 시켜 볼까요? 지금. 지금 투자 전략은 아까 처음에 인제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음. 기억나실 텐데 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실적 된다고 봐요. 결국엔. 네. 결국 어. 실적. 실적이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은 아마 투자의 기회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 또 큰 그림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 아주 연구 많이 하셔서 전해 주신 우리 이사님이어서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준비하신 내용, 생각하신 내용 핵심은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은택 이사님이었습니다.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